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강영석입니다. 앞에 학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신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누군가 대부분 이제까지 이제 기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공대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생기면서는 꼭 공대생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하고 가끔 제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는 테크놀로지는 주로 회사나 또는 기업 자체가 테크놀로지를 하는, 회사 안에서는 주로 전산실 또는 CIO,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쪽, 아니면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아예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서 주로 그런 쪽으로 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주제를 다루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신기술을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랬는데 AI라고 하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이제는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표현들이 DX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또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컬처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삶, 또 하나는 기업 내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컴퓨터와는 상관없었던 영역, 이랬던 영역들 자체들이 다 이제는 저런 작게 얘기하면 IT 기술, 좀 크게 이야기하면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거나 새롭게 이제 사업이 전환돼야 된다. 디지털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면서 전 분야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미래와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생성형 AI라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비즈니스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졸업하시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진로를 좀 고민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생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로를 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학생들 수준에서 알고 있는 사회에 있는 기업의 숫자, 어떤 종류의 회사들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는 사회생활에서 정말 겪어봐야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를 놓고 봤을 때 다양한 그 직업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진로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저는 이 두 갈씩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앞에서 먼저 좀 전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이걸로 하는 건가요? 한번 제가 할게요. 네, 보통 이제 초고대 AI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마 챗 GPT 이런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나오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전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공대생들은 달달달 외다시피 하는 거고 이런 차트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또 적용되고 하는 과정 중에 이 같은 인공지능 영역 안에서 좀 이 작년도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던 겁니다. 물론 저쪽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굉장히 이쪽 사업 전체가 막 흔들릴 정도의 어떤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고 실제로 사업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좀 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이 일단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좀 왔는지를 한번 지난 한 10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주제는 한 30년도 넘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원래 전공하신 분들은 한 30년 전에 인공지능을 처음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 때 약간 미리 좀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짠 상태에서 답변을 주고받고 하는 수준의 어떤 컴퓨팅 기술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좀 멀었다 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가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쭉 멈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주제는 아직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때 내가 책을 많이 읽거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문장을 잘 만드는 방식이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방식에다 그 데이터를 입히죠. 뭐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건 로직을 잘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로직을 잘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믹스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죠. 그럼 굉장히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로직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 형태로 쭉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이야기를 잘 만들고 좋은 데이터를 갖다 선별하고 또 말을 잘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정해진 루틴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말들을 잘 생성해 나가는 기술들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능한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만 비교를 하더라도 30년 전의 컴퓨터 기술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 컴퓨팅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쭉 발전을 해 왔었는데요. 아마 뭐 다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데 아마 알파고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6년도에. 2016년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둬서 사실은 파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갑자기 모든 R&D 예산이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막 배치가 되고 2016년도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회사들이 창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뭔가 사업이 새로 생길 때는 그 분야에 이제 예산들이 투입될 때 또는 기업들이 거기에 뭔가 투자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6년도가 한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때까지 인공지능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라고 해서 다 데이터를 많이 넣는 거예요. 뭐 알파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16년도니까 대부분은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바둑을 두는 기보를 엄청나게 그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그 다음번에 어디에다 바둑돌을 넣을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던 케이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됐었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뭔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보면은 데이터만 갖고 하지도 않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할 때 데이터를 보고서 입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 햇빛이 어떠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가는 장소가 어떠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옷을 입고 나올 때 보면은 그냥 기분에 이런 거를 신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운동화 신고 싶으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따져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인식을 할 때 보면은 하나는 데이터로부터 인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귀납적으로.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런 귀납이 쌓여가지고 연역으로 만들어진 케이스. 그러니까 명제. 원래 이런 날은 이렇게 옷을 입는 거야. 날씨가 추우면 목도리를 하는 거야와 같은 어떤 그 명제들이 생겨난 것으로부터 해서 연역적으로 어떤 의사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관이라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겨울인데도 오늘 그냥 패딩에 반바지 입고 나가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귀납적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쪽은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새로 나온 거고요. GPT 할 때 T가 저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고,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좀 데이터에서 좀 벗어나는 방식의, 내가 데이터로 학습은 하되 데이터를 그대로 꺼내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닌 형태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고요. 바로 그런 것이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GPT는 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오픈 AI 쪽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품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름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드 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뭐 밑에는 뭐 다른 뒤에 좀 이야기했지만 뭐 라마나 아니면 팜이나 이런 식의 알고리즘들을 자체로 개발해가지고 쭉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는 좀 데이터 기반으로만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을 인공지능으로 담았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걸 연역 추리로 해 나가는 디덕션 할 수 있도록 뭔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학습을 미리 다 시켜서 프리트레인드 미리 다 학습을 다 시키게 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연역이 되니까 연역이 되게 되면 좋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답변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내가 다 보고 까마귀가 까맣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까마귀 1번부터 n번 경우까지 쫙 보고 난 다음에 까마귀 1번부터 n번까지가 다 검정색이니까 까마귀는 까맣다 참이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납적으로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근데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니까 그 다음에 까마귀는 어떠냐고 물으면 바로 까맣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유가 될 텐데 그 다음은 이제 n 플러스 1번째부터 무한대까지 케이스 얘도 다 까마귀가 까맣다라고 하는 게 맞아? 이제 이거는 의심을 가져가게 되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술은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인간의 사고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인식론이 뭐 귀납, 연역, 직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의 어떤 논리학의 접목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계속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기초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죠. 이게 과연 어디까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도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지금 알고리즘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것도 하나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이제 하이퍼 클러버라고 해서 지금 뭐 초거대 AI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한 서너 개 LG 그룹이 엑사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초거대 AI 하겠다고 하고 있고, 카카오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회사가 어지러워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하이퍼 클러버는 네이버는 비교적 투자를 좀 한 편입니다. 한 10년 정도 한 5, 6년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꽤 투자를 한 편이고, SK텔레콤도 텔레콤에 있는 뭐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뭐 회사들을 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인공지능 기술 회사도 인수하고, 뭐 이루다 같은 회사들의 서비스 아시죠? 이루다 같은 쪽에 지분을 상당수 확보하면서 그쪽에 있는 뭐 데이터나 기술들을 ADAS에 좀 접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대기업들이 좀 이쪽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뭐 메타나 또는 뭐 지금 바이두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생성형 알고리즘 AI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딱 하나죠. 큰 회사들이 또는 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AI 쪽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저런 사람들, 아까 전 가만히 보면 바이두도 검색 회사고요. 메타도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구글 역시 검색 회사잖아요.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GPT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 거죠. 오픈 AI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용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온 케이스인데, 가만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PT를 연결하는 뭐 서비스 연결의 첫 번째 대상이 이제 빙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의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저쪽 생성형 AI 쪽을 손을 대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자면은 저거부터 생각해볼까요? 공장 자동화? 혹시 여기 무슨 제조 공장 같은데 어디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공장 가면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맥주 공장을 한번 갔는데 그냥 뭐 뒤에 끝나고 나서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되게 놀라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롯데 맥주 공장이었는데 새로 생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공장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주차장이 작지 하고서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을 쭉 이렇게 견학을 하고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맥주가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뭐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물어봤더니 뭐 관제센터에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특히 뭐 이렇게 식음료 관련된 쪽이나 제약이나 뭐 의약품이나 이런 쪽 관련된 데는 사람들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자동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공장 같은 곳에 보면은 자동화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미 겪어서 뭐 공장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그 안에도 쓰인 거예요. 로봇 팔들도 쓰였고, 여러 가지 벨트 안에 뭐 사람이 옮겨 왔었던 것을 이제 기계가 옮기고, 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계속 분석했으니까 같은 패턴의 행동들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여기 뭐 로펌 같은 데 가면은 막 변호사들 일하고 있는데, 로펌 가고 아니면은 신용평가사 가면은 막 몇백 명 일을 합니다. 막 김앤장에는 뭐 변호사 800명에 업무 보조해 주는 사람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죠?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유사한 케이스를 찾고, 유사한 판례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로펌에서 과거에 유사 케이스로 했던 것, 또는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담당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인적 네트워크로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전략들을 짭니다. 근데 그게 다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800명, 뭐 1000명이 넘는 그 변호사들이, 물론 그 레벨들이 다르니까, 소위 뭐 새끼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밑에서 그 자료만 서베이를 해요. 하루 종일 앉아 밤을 새가면서 자료 서베이하고 모아오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일은 되게 창조적이고 특별한 일일까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사한 키워드로 해당하는 사건이,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기업 뭐 M&A에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뭐 감지됐던 거라면 뻔한 키워드들로 찾는 거죠, 자료들을.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뭐 이제 수임 받아서 뭔가 변호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의 주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쭉 찾아보게 되면은 사람이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당하는 키워드 또는 키워드를 확장해가지고, 뭐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어떤 양의 어떤 케이스나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은 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지능형 검색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은 정말 한 30% 정도의 변호사 필요 없게 됩니다. 근데 30%의 변호사 필요 없게 되면은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다 인건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제 쓰여지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는 뭐 물리적인 것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고 또 기업 내부에 있어서 뭐 인사 시스템, 뭐 기업 내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업무들 같은 케이스에 이런 루틴들을 루틴화하고 일반화 시킨 거를 쭉 뽑아내서 프로세스를 새로 혁신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10명이 하는 일을 뭐 5명이 하게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시스템들의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겪고 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유독 검색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크게 하면서 발표를 할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데이터들만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뭐 진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의 데이터만 계속 모아서 일정한 임계치가 벗어나면은 여기에 파트를 교체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판단할 때. 그러면 그 진동 데이터만 뽑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가 예측이 다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노멀라이징, 그러니까 일반화시켜가는 과정에서.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인공지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인공지능이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자동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쭉 쓰면서 갑니다. 그 실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자동화 기술 때문에 잡의 형태가 엄청나게 바뀌고 뭐 이랬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좀 한 발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 깔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고 검색 포탈이나 이런 쪽에서 저런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올 때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일반인들이 그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이나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버월로 모든 국민들이 저런 변화를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아, 대화형 시스템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GPT에서 검색을 해보고 막 했더니 GPT로 뭘 했더니 사전 지식이 없어도 막 뭘 알려주네?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신한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주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상대는 대학교 2, 3학년 상대인데 어떻게 강의할까라고 하면 강의할 수 있는 내용에 첫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 하면은 쫙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시스템으로부터 기대했던 것 이상이 막 나타나게 됐던 상황들이 지금 다가오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뭔가 바뀌는구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지금 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알고리즘 얘기를 좀 드렸던 이야기는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를 이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그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만든 게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을 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 했었냐 하면은 뭐 버트나 또는 T5, 일렉트라라고 하는 저런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뭘 했냐면 말귀를, 그러니까 검색창이니까 검색어를 막 여러 가지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는 분야를 검색할 때는 해당하는데 되게 적절한 키워드를 잘 쓸 거예요. 홍대 맛집?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뭐 노는 거든, 내가 관심 있는 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의학 분야의 특정한 부분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럴 때는. 근데 요새는 기존에는 그러다 보니까 검색어가 들어올 때 얘가 어떤 의미지? listen. 그러니까 검색 시스템들이 이 listen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이키는 이게 무슨 의미야? 나이키 브랜드를 묻는 거야. 이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겠다는 거야. 나이키 운동화 안에서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면 좀 더 확대하면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갈 건데 아침에 조깅할 때 신을 나이키 운동화? 그러면 이게 운동화만 찾을 문제가 아니라 같이 조깅할 때 어떤 옷으로 입을 거야? 그럼 어떤 장소를 가는 거야? 추운데 여행 가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 속에서 예를 들어 답변을 줘야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팩트를 막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색 포탈들이나 이런 검색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쇼핑 포탈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뭔가 정보,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줘야 되는 쪽의 시스템들은 막 상상력을 발동을 하든지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잘 알아듣는 쪽의 알고리즘이 한동안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잘 알아들으려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게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어린아이한테 계속 엄마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건 사과, 사과, 엄마야,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계속 들려주잖아요. 말을 계속 들려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듣다 보면은 똑같은 로직을 반대로 리버스로 해보면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한두 개의 키워드로 점점 내가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라고 예를 들자면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듣고 나서 그 질문을 잘 해석해 보면은 이게 패션에 대한 질문이야? 아니면은 지금 기온이 어떠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는 질문이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쭉 답변을 줬더니 이 옷 입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뭐 추운지 더운지를 알려달라는 뜻이야. 이런 식의 피드백이 계속 쌓이면은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기온에 대한 질문이구나 해서 답변 오늘 날이 10도니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제 답변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색 포탈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게 많이 쌓이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런 질문의 패턴들은 아마도 기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라고 하게 알게 되면은 자, 반대로 기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질문의 경우의 수가 100가지 정도 나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역으로 리버스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듣는 방식을 반대로 해서 반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쓰는 방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GPT예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은 하나는 이해하는 쪽에 이해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발전을 했었고 이것을 토대로 말을 하는 이해한 것을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그 두 개의 축으로 지금의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게 어떤 데 필요하냐면 회사 똑같아요. 입사를 했어. 그러면 회사는 이 사람한테 일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명의 신입사원들한테 뭐 같은 매뉴얼로 막 가르쳐 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시험을 보면은 다 똑같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점수를 받죠. 듣는 방식이 다 틀린 거고요. 또 들은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는 듣는 역량이 틀린 거고 듣는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생성하는 역량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개별적이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회사는 끊임없이 같은 퀄리티의 어떤 퍼포먼스를 요구하면서 매뉴얼화 시킨 거로 업무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대를 넘어서는 성능은 고사하고 성과는 고사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기대하죠. 회사는 그렇습니다. 학교랑 다르게. 그러니까 저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쪽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실 그 레귤러하지 않은 일레귤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을 저런 자동화 기술로 조금 예측치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뭐 시도들을 좀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큰 축에서는 그래서 듣기 기술 쪽은 NLU라고 해서 자연어에 대한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쪽으로 듣기 쪽에서는 저쪽이 발전하고 있고 GPT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말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쪽에 두 개의 축의 기술로 발전합니다. 응용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만들어 달라거나 마케팅 기획서를 써 달라거나 뭐 이런 쪽에 활용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긴 하죠. 뭐 저런 쪽이 이제 실제로 잘 되면은 기획부서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저 실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뭐 문서 몇 개 주고 나서 내년도에 상품 기획서를 가져와라. 뭐 마케팅 해가지고 조사해서 막 상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신발 만드는 회사, 화장품 회사인데 뭐 내년도에 마케팅 기획서 가져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존 데이터 쫙 서베이해가지고 올해 생산하고 수익성 났었던 거 아마 자료들 다 서베이해서 볼 거고 그럼 내년도에는 색조 화장품 위주로 갈 건지 뭘로 갈 건지 외부의 어떤 요인들을 또 조사를 하겠죠. 패션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화장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옷을 입는 옷을 어떤 컬러의 옷이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등등을 외부적인 변수 요인들 또 집어넣고 얘를 가지고 뭐 마케팅 믹스에 돌려가지고 뭐 어떤 아웃풋을 뽑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뽑아내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내가 그걸 보려면 보고서를 한 달을 봐야 되는데 얘는 들어가서 인덱스되고 뭐 리드하고 하는 거는 3초면 끝나. 데이터만 다 밀어넣으면. 그러고 나서 다만 과거의 인공지능은 리스트넷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들어온 거를 나열을 해줘요. 사람 보러 이제 스토리텔링 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걸 쓰는데 과거에는 뭐 한 보름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달 걸렸는데 리슨을 빠르게 여러 가지 그 뭐 내부 자료, 외부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재료로 만들어 가공해 주는데 걸린 시간이 뭐 하루 만에 돼버리니까 이제 뭐 작성하는데 이제 2주만 시간을 내면 되죠. 그럼 같은 아웃풋이 나는 보고서가 이제 2주 만에 끝나는데 이제는 생성까지 바로 하게 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우리 회사의 화장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단 몇 시간 만에, 물론 이제 기계가 다 나온 걸 한두 번 검수를 하겠죠. 이 부분은 좀 다른 값을 넣어보자.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듯이 요런 거는 좀 다른 값을 넣어서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조금 바꿔보거나 시뮬레이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뮬레이션하고 비슷한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은 뭐 한 3, 4일 내에 결과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달 걸렸던 일이고요. 근데 한 달 걸렸던 일이 3, 4일에 끝난다는 얘기는 사업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애자일하게 막 바꿔가면서 전략을 픽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마케팅 팀하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회사의 기획팀의 구조, 일하는 방식은 정말 1년 사이에 전혀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사람이 하는 지적인 산업활동, 그러니까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뭐 물건을 생산하는데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했던 이 수많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인공지능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건 생산하는 제조국가에서 지식산업 국가로 전환했을 때 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금융정책자거나 환율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실 지금 선진국들은 돈 버는 방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원으로 돈 벌거나 뭐 제조 잘해가지고 돈 버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잘 벌어야 되는 거는 환율이나 뭐 금융 환경에 대해서라거나 아니면은 뭐 오히려 디지털화 시켜서 어떤 플랫폼에서 돈을 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예민한, 중요한 국가 경쟁력, 뭐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 안에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트렌드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은 챗 GPT나 초거대 AI 뭐 저런 용어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 뭐 프롬프트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조금 비전공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뭐 경영학도로서는 아마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은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방식은 프로그래머는 저변, 그러니까 전산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변을 만드는 거고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에듀테크 업체 같은 거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 그럼 옛날에는 내가 엔지니어도 하이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 공대생들이 창업해가지고 그렇게 대박을 치는 회사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코딩하는 애들이. 근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무슨 사업적 아이디어는 경영학도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경영학도들은 만들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대생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경영학도들은 자기가 그 핏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뭐 사항들이 좀 생기긴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만드는 사람이 주도하는 시장. 다 아시잖아요. 뭐 사실 네이버가 테크 회사인가요? 내가 보기엔 미디어 회사인데 미디어 회사에 훨씬 가깝잖아요. 거기서 해주는 게 옛날로 따지면 옐로우북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전화번호 알려주고 위치 알려주고 평가 알려주고 거기서 돈 벌고 있는 것들은 다 콘텐츠 유통, 뭐 그 다음에 쇼핑,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로 돈 벌잖아요. 토스. 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회사들은 사실은 기존의 경영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데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창업자들은 다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인 거죠. 되게 재밌는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헬스케어 부분이 약간 법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헬스케어 사업하기가 되게 힘든데 헬스케어에 인공지능 도입해야 되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죠. 노인케어. 요새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챗봇 같은 게 대화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하고 뭐 밥 잘 드셨냐, 당뇨 환자면은 뭐 약을 잘 드시냐 뭐 물어보고 피드백을 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실제로 투약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 뭐 예를 들자면 센서를 달아가지고 환자가 투약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정상적인지 아닌지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운동하는 걸 케어해 준다거나 뭐 이런 쪽 해주면은 뭐 이 당뇨 환자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들을 계속 뭐 와치 같은 거 채워가지고 이제 체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쪽의 기술이 굉장히 미래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 좀 걸려서 조금 더딘 건 있어요. 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뭐 스트릭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는 단계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루닛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암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 촬영한 것의 영상물을 판독해가지고 암 진단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꽤 뭐 성공을 했죠. 근데 창업자가 거기도 카이스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의학이든 뭐든 관심이 없어서 첫 번째는 패션 회사로 먼저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추천해주는 기술. 근데 옷을 추천해주는 기술이 영상 AI 관련된 기술이니까 영상 AI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근데 창업했더니 실패를 한 거죠. 왜냐면 의료는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뭐에 쓰지? 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걸 암 판독을 하는데 쓰자. 해서 성공을 꽤 했는데, 그게 똑똑한 거예요.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상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공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기계를 누구한테 팔아야 돼? 암 진단 기계. 병원에 팔아야겠죠. 의사들한테 팔아야 되고 이 기계를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험 수가에 적용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암 진단을 의사가 했을 땐 특진비를 받아서 되게 비싼 고가의 의료비를 내야 되지만 만약에 시스템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훨씬 더 싸게 해서 암 진단에 대해서 뭐 보험 의료 수가에 이 기계를 도입하는 게 이 기계에 의한 진단이 보험으로 처리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보험 처리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기계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이 나오게 되니까 뭐 당연히 확산돼서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대생들이 그 상대 사줘야 되는 사람들 또는 협상해야 되는 대상이 다 의사들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고 창업할 때 같이 뭐 창업부에 참여했던 서범수 그 친구가 원래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자기는 의장으로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기술을 참 좀 다루면 아이디어가 있거나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업을 주도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약간 엔지니어한테 독점되어 있었던 시장이 사실 GPT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저게 일반화 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내가 전산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뭐 서비스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파장을 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뭐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업무 막 여러 뭐 프로그램 코드도 생성을 해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 같은 것들 뭐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GPT뿐이 아니라 달리2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들도 뭐 보시게 될 텐데 뭐 이런 쪽에 보면은 과거에 뭐 저런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러는 거에 걸렸던 시간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뭐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의료 영역, 그 다음에 뭐 가정교사, 에듀테크 쪽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뭐 쓰일 새가 많죠. 뭐 저 GPT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창업이 된 회사 중에 회사가 대부분은 영어 교육하는데 GPT를 활용해서 영어 교육하는 것들. 이게 문법이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제 앞단에서 그러니까 GPT 앞에 인터페이스를 조금 뭐 교육적인 어떤 자기네 프로그램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앞단에 한꺼풀을 씌워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뭐 초등학생용 대화 기법으로만 뭐 초등학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눈으로 보게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걸 약간 응용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뭐 선생님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영어 선생님 없이 내가 영어 선생님 없이 영어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과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업형 뭐 혁신들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되게 이게 요새 굉장히 힙하다고 하는 최근 뭐 영상 중에 하나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다 보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배우들이고 발렌시아가의 패션쇼 영상을 이렇게 얼굴을 합성을 하고 말을 하는 걸 합성해가지고 패션쇼에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약간 입 모양을 자세히 보면 조금 독특하게 좀 보일 수는 있는데. There is no good and evil. There is only Balenciaga, and those too weak to seek it. About Balenciaga. 네. 사실은 여기에 쓰인 기술들이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 지금 말하는 것, 음성으로 말하고 하는 쪽에는 생성형 AI가 쓰였었던 부분, 그러니까 말을 I bought a Balenciaga라고 얘기하는 저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어떤 뭐 피드백을 주도록 생성형 AI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리포터 얼굴하고 모델 얼굴 합성을 하는 기법도 쓰는. 왜냐하면 저 합성 기술들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쪽의 영역에도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저작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이제 갖다 쓰게 되면은 뭐 메타버스, 뭐 요새는 좀 주춤하지만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디지털 휴먼 쪽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원래 어떤 IP 이슈들, 그러니까 저작권의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생산하는, 새로운 얼굴 만들기 위한 기술들도 좀 쓰이고요. 요새는 저렇게 영상물 자체도 처음부터 풀 스토리로 그냥 아까 달리나 이런 엔진들 통해 가지고 영화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기술들이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광고를 만들거나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법들이 과거에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CG를 입히고 뭐 이랬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게 달라지니까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이 분야 영상물을 제작하고 뭐 제작해가지고 뭐 사업에 활용하거나 하는 쪽에 인적 구성이나 사업의 흐름 방식도 또 바뀌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많은 분야 쪽에 뭐 생성형 AI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금융 분야 쪽에서는 투자 자문이나 대출 심사, 고객 관리 뭐 이런 쪽에도 쓰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데이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의 한 축은 잘 듣는 것. 그러면 인풋을 잘 넣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넣어주면 이미 인공지능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지금의 어떤 금융 환경이라거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금융 상담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수준으로. 그래서 대출을 심사한다거나 고객 관리하는 쪽에도 이제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고요. 교육 분야 쪽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간단한, 최근 들어 가장 재밌게 본 사업 모델은 뭐 시험 문제 출제. 선생님들 뭐 이슈도 좀 됐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유출되고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사회적 이슈 됐는데, 학원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왜냐면 막 학생들이 하도 시험 문제 외워버리거나 계속 풀다 보면 외워서 다 뭐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효과적으로 출제하는 쪽에 쓰여지는 쪽의 파일럿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유통 분야, 뭐 쇼핑 쪽에서는 뭐 상품을 추천하거나 고객 서비스, 마케팅 같은 쪽에도 이제 생성형 AI 쓰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한 달짜리 작업들이 거의 2, 3일이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저런 걸 성능을 내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마케팅 조직을 안 키우는 게 있어요. 마케팅이 옛날 100명,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마케팅에서 뭐 조직적으로 해서 뭐 5, 60명이 필요했다고 치면은 저거 통해서 저렇게 할 필요 없겠다. 뭐 실제로 그런 뭐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제조 분야는 제품 설계나 뭐 모델링, 시뮬레이션, 뭐 품질 관리, 재정 공정 관리 같은 데도 이미 다 저런 인공지능들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쓰여지고 있었고, 단계나 레벨이 조금은 뭐 지금보다는 달랐지만 저게 이미 계속적으로 조금씩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어떤 뭐 구조 뭐 이런 모습들이 이미 바뀌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뭔가 체감을 하게 된 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저런 게 어느새 이런 거잖아요. 원래 변화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갑자기 변화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쭉 뭔가 변화해 오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알아채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옛날엔 서류를 다 띄웠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으로 다 된다고 딱, 그래서 인터넷으로 딱 눌러보니까 내가 소비하고 다녔던 내역들, 병원 다녔던 내역들, 보험료 냈던 거, 뭐 이런 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게 여러 가지 뭐 심평원, 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 이 건강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거기 있어요. 저희 병원 다닌 거 이런 게 다, 건보에 다, 왜냐면 우리 다 보험 처리를 하니까. 개인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국세청을 뒤지면은 국세청 데이터는 개인이 다 세금 낸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정보가 매쉬업이 되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뭐를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질병에 있었는지도 알게 되고,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정보가 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시스템이 구축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통합해가지고 서비스가 한 번에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저런 것들이 어느 순간 촉발돼가지고 가자마자 저걸 바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갔더니 한 80% 정도 변화가 이제 돼 있는 상태다. 20%가 어떻게 매시업 되는가를 보면서 그 변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보면은, 지금 뭐 인공지능의 상당수 1차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1차적인 부분에서는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들에 먼저 적용이 돼요. 근데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을 예측하거나 환율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뭐 직원들의 급여 처리를 한다거나,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루틴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신입사원을 뽑는 공문을 내보내고, 공고를 내보내고, 뽑은 직원들을 뽑을 때 뭐 1차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고르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볼 거고 하는 다 업무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업무 매뉴얼에 이제 다 시스템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챙겨서 분류하고 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뭐 보면은 뭐 거기에 있는 값들을 다 읽어가지고 시스템에 알아서 분류하는 과정 중에서 1차 선발자들 탈락자들 뽑고 1차 선발자들 뽑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한 10명이 붙어 있었던 게 지금은 다 자동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들이 되고요. 뭐 현장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깨로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또는 매뉴얼로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뭐 요 파트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다 선배한테 배워서 알았던 거를 다 시스템으로 녹여서 때가 되면은 뭐 교체해야 되고 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진동 데시벨이 얼마 이상 나가면은 볼트를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에서 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이제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다 자동화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과거에는 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중간에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체크 포인트가 엄청 주는 거죠. 옛날에는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사람이 갔다면 지금은 한 5개, 6개 프로세스를 통합해가지고 한 방에 끝나게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개입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생성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직무라고 하는 쪽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하는 거는 사람이 상상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디자인 영역이라거나 그다음 신제품 없었던 걸 이제 새로 만드는 기획 뭐 그다음에 연구 뭐 없는 물건을 새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고유한 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생성형이 저 분야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 아까 달리 같은 거 보셨겠지만 뭐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막 생성해내죠. 뭐 고호 스타일의 강아지가 풀밭에서 뛰어노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런 그림이 나오죠. 초창기 때 어떤 친구들이 막 그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좀 문제되기도 했죠. 막 작품인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디자인에도 저런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비슷하게 디자인 하잖아요. 내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학교에 가서 디자인을 많이 보죠. 여러 디자인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수업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음 디자인을 할 때는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석을 해주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루틴을 적용하는 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저게 아주 물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육과 상관없이 있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천재적인 어떤 감각으로 뭐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케이스들도 드물게 있던데 근본적으로 산업에서 쓰고 있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저런 생성형 AI로 커버가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제품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가 뭐 여기 경영학과 학생들이니까 잘 아실 텐데 뭐 당연히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비교도 할 거고 벤치마킹도 할 거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샘플을 볼 거고 샘플들을 보거나 비교도 할 거고 거기서 우위점을 뽑아낼 거고 뽑은 거를 가지고 이제 생산 원가 맞춰 볼 거고 그래서 제품 기획을 하겠죠. 근데 이거의 과정을 물론 그래요.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 몇 가지의 포인트들 뭐 이전과는 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가미하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죠. 0.1%의 차이 때문에 우리께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쪽의 영역에서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품보다는 이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케이스 뭐 4-5개를 줄여온다거나 뭐 이제 내가 본격적인 보고서를 쓰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이렇게 조언을 받는 형태까지는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쪽에서는 지금 신약 개발이나 약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임상 같은 거를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임상을 하고 이제 사람이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동물 임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뭐 ESG적 관점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사회기업 관점이나 뭐 인간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관점에서 조금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왜냐하면 이게 특정 물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임상 테스트 같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반영하고 임상 테스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연구 개발에 이제 요 생성형 AI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제 적재적소에 저런 아까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민원을 서비스 또는 병원에 대한 예약, 문진, 뭐 이렇게 매뉴얼에 따른 대응,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생성형 AI 쪽에 있어서는 뭐 번역을 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책을 뭐 한 100권을 갖다가 한 20줄로 요약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컨설팅,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 예측도 하고 뭐 자산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쪽에 상담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 쪽에는 또 생성형 AI들이 좀 쓰여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 마냥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발전되고 저것만 있을 거냐, 그리고 뭐 좋은 측면만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만 고유의 역할로 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자동화돼서 기계가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 있냐, 뭐 사이드 이펙트나 문제는 없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게 그렇게 얘기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기업에 마구 도입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면은 그 첫 번째는 할루시에이션 이런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GPT가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재미로 쓸 땐 몰랐는데 나중에 대통령 이름 한국의 대통령 누구야 했더니 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뭐 뒤에 다 연결이 되는데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든 정보를 넣어서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지 못해서 최근 2년 데이터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2년 데이터 안에서는 그 답이 정답인데, 사실은 그 범위를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이게 참 퍼포먼스가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도입이 되면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그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큰 비용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컴퓨팅 파워의 적절한 수준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틀린 답변 또는 거짓말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정확한 데이터로 말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그림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틀린 정보를, 너무나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좀 생겨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강화학습이나, 여기 인간 피드백 기반의 강화학습이 오냐면, 저 답이 맞았다 틀렸다, 또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주는 것들로 다시 학습을 시켜서 답변을 주게 하는 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의 어떤 시도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계가 다 좀 거쳐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현행화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 뉴스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좀 편향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양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적게 쓰게 되면 좀 편향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현행화돼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보안 이슈가 또 중요하죠. GPT나 지금 바드를 현행 어떤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그거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어떤 조직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걸 쓰기 위해서는 내 데이터도 주고 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주거나 또는 뭐 아까 얘기한 만약에 우리가 하이퍼X, 클로버X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네이버 쪽에 있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정보들이 뭐 이동하거나 이런 데는 법적인
제한들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보안만 해결되는 문제를 벗어나서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실생활에 접목을 하려고 딱 했더니 지금 법률 이슈들하고 좀 뭐 어쨌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얼리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얘기는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술 쪽 영역에서는 저게 경량화된 AI 형태로 좀 바뀌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만든다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저기에 최적화돼서 고성능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칩 개발을 통해서 작은 서버에서도 인공지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들을 R&D들이 좀 생길 거고요. 알고리즘은 적은 용량의 서버에서도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들 개발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는 이제 저거에 따라서 이제 저런 시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각 은행,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저런 생성형 AI들을 어떻게 이제 반영하고 적용하는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되게 이제까지 들어온 강의와는 달리 여기 쓰여진 첫 번째 용어가 되게 어색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이 참 어렵게 들려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저 인공지능 발전은 기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죠.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이 지금 요새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마 30만이 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올해 내년 계속 보면은 새로 이렇게 시장에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숫자들도 많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생산성도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생산성이 유지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가의 생산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선진국에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중진국,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다. 이런데 저희는 태어나서 어느새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못하면은 우리 미래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려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구가 줄고 생산성이 못 받쳐주게 되면 생산성의 총량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방식의 산업 방식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잘 접목이 되고 활용이 돼야만이 사실은 그 생산성을 유지해 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적은 인구로 우리가 G7 우리가 앞으로는 G10을 넘어서 G7까지 가려고 하면은 고도화된 어떤 생산성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다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마 잘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하신다 하더라도 경영학도니까 나와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니까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인공지능의 흐름이나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잘 관심을 갖고 좀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신다면은 아마도 조금 다른 사회적인 삶을 다른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고민스러워서 이게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 가가지고 요거보다는 조금 쉬운 강의를 했다가 질문 들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면서도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들은 뭐 오늘 듣는 얘기 잘 알아듣는 것보다는 뭐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드릴 테니까 여기 쓰여졌던 많은 어떤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좀 겪으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 질문 있는 학생. 우리가 지금 그러는 저희로 하는데 와이순호 씨 지금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과에서 온 학생들이 채용되는 걸로 보는데 우리 만약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와이순호 씨 가고 싶다 한다면은 어떤 필요할까요? 저는 IT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공이 철학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어쨌든 석사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IT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드문 케이스예요. 저희가 협회 가가지고 보면은 대부분은 창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공대생들이 많죠. 근데 저희 회사는 저처럼 이렇게 전공이 좀 문과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어를 다루고 또는 어떤 산업에 이 인공지능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챗봇을 구축한다고만 쳐도 왜 저런 전공이 필요하지 말씀을 드리면 챗봇은 대화를 가지고서 대화를 설계해서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대화 설계하는 과정들은 사실 공대생들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은행 업무에서 대화가 주고받게 되는구나를 이제 데이터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대화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전공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혹시 이런 쪽에 뭐 실제로 업계를 봐도 좀 여러분들 생각한 네이버나 카카오에 실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뭐 지금 대표들은 다 백그라운드들이 법학이나 다 이쪽이에요. 경영학이에요. 앞에 거의 주도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왜냐하면 회사의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를 잘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회사가 어느 레벨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플래닝을 짜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회사에 뭐 인사를 잘해야 되고 인사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관리적인 업무들의 그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로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도 많이 보고,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공대생들은. 이게 소비자랑 이게 주고받은 얘기가 우리 기계적으로 답변 주고 하는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컨설팅 부서라고 하는 부서 쪽에 이제 이런 인문학을 또는 뭐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보통은 다른 회사로 뭐 이직하는 경우에는 뭐 포탈의 기획자나 뭐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진로를 개척해서 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게 이쪽 분야에 좀 관심 있으면은 뭐 과기부나 벤처부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IT 관련되어 있는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있는데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평소에 좀 뭐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학생. 여기 클래스가 ESG 지속 가능 경영 같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리고 Y수사에서는 ESG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ESG는 우선은 지금 좀 작은 범위를 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 고용이라거나 뭐 이런 쪽에 우선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ESG가 과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ESG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지표화 될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평가, 상장을 저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나 이런 데 적용되는 지수화되기 때문에 뭐 이거 단순 봉사 레벨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수익 경영하는 측면하고는 수익 경영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져서 하는가가 좀 고민인데, 그래서 1차전적으로는 재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선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